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유교, 부모를 공경하는 효 문화가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유교 문화와는 참 반대의 말도 있습니다.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라는 말인데요. 최근 남보다도 못한 가족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끔찍한 비속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60대 아버지가 장성한 30대 아들을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인데요. 온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었죠. 충격적인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둘러싸고 자극적인 내용들이 기사에 탈을 쓴 채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피해자, 남아있는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준의 보도들이 넘치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 미디어 비평 시간에 총격 사건 보도를 비평해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뉴미디어 트렌드에서는 K 콘텐츠의 현재를 진단해보고 미래에 대한 해답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는데요. 신작 넥스트 한류의 저자 고삼석 교수 모시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K 콘텐츠 한류의 미래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지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사건을 두고 언론의 관심이 도를 넘어서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 관련한 언론 보도 문제점 짚어봐 주신다고요? 네, 사건은 말씀하신 대로 7월 20일 오후 9시경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습니다. 60대 아버지가 직접 제작한 사제 총기로 30대 아들을 저격했고 아들은 병원 이송 90분 만에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이 아버지가 사제총기 제작용 금속 파이프를 구매한 사실도 확인한 상태입니다. 당시 그의 집에서는 사제 폭발물과 타이머, 신라 등의 폭발물 제작 도구도 함께 있어서 주민 105명이 대피하는 일이 발생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게 20일 밤에 발생한 사건인데도 당일날 저녁부터 속보가 나오기 시작해서요. 다음날부터 엄청나게 많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7월 20일부터 24일 낮 12시까지의 보도량을 좀 살펴봤는데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빅데이터에서 인천 총기라는 단어로 검색을 해보면 관련 보도가 총 764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천 총기가 아니고 뭐 송도 등 다양한 단어들이 또 포함되어 있는 그 기사도 있을 거기 때문에 사실 이 764건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비카인즈는 아무래도 주요 언론사만 포함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보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보도량만으로 봤을 때에는 단일 사건, 범죄 사건에 대한 관심치고는 정말 높은 그러니까 관심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비카인즈 기준으로 해서 764건의 보도 중에서 가정불화라는 단어가 언급된 보도가 233건이었고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보도는 206건, 그리고 손주를 언급한 보도는 287건이 있었습니다. 네. 방금 가정불화, 이혼, 손주라는 단어가 포함된 보도량을 이야기해 주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볼 때도 이번 보도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추측하는 보도들이 특히 많고 또 피해자의 가정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 느껴졌거든요. 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국 연수구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사건의 유족이 언론을 향해서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가정불화라고 전하는 등의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리고 피해자 가족 신상 정보가 모두 퍼지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특수하게도 피의자와 피해자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의자에 대한 어떤 신상이 조금이라도 나가면 그게 결국은 피해자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런 사건 보도에서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범행 동기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그의 진술로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피의자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내가 살해를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걸 경찰이 다 브리핑해주고 언론이 또 그것을 받아 쓰는 것이 과연 필요한 보도 행태인가라는 것이 의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정확한 범행 동기, 범행 수법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범죄 진상을 파악해서 피의자에게 마땅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죠. 네. 그리고 공적으로도 어떤 범죄든지 간에 피해 동기도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고 범행 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범죄 예방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범행 동기, 그나마 그것도 빠르게 이야기해주지도 않고 굉장히 지금 수사 중에 침묵하다가 말하는 그런 몇 가지 단어들, 이런 것을 언론이 섣부르게 받아 적는 것,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엠번방 사건 당시에 많이 회자되었던 표현이 있습니다. 범죄자의 서사에 스피커를 들이대지 마라.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런 말이었거든요. 네. 좀 더 정밀한 조사를 한 이후에 좀 정제된 발표를 해도 될 텐데 너무 성급하게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또 그것에 촉각을 기울이면서 계속 이 범행 동기가 무엇일까 상상의 나래를 펴는, 물론 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프로파일러 분들이 나와서 말씀하시지만 그것조차 모두 다 사실은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용에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 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네. 피해자의 어머니가 유명 업체 임원이라는 보도도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네. 오보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보도 자체에서 해당 회사, 제가 오늘은 회사 명칭을 쓰지 않을 건데요. 그 해당 회사의 명칭이 바로 뜨는 그런 보도를 찾아보니까 일단은 비카인즈에서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네이버에서 해당 회사명을 쳐보면은 위메이크 뉴스라는 곳에서 21일 날 보도가 있습니다. 단독 인천 총격 사건 피해자 모 회사 대표 일가족이었다라고 보도가 되는데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제목에서 모 회사는 이 보도에서는 그냥 업체명을 정확하게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SNS나 댓글 등 그리고 정말 많은 곳에서 공공연히 이 사건을 모 회사 대표 일가족 사건이다 이렇게 언급하면서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7월 22일에 이 모 회사에서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냈어요. 피해자는 당사의 주주나 임직원이 아니며 당사의 경영활동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밝혔고요. 이 회사에서는 최근 사고와 관련된 문의와 보도로 인해 회사 내부 업무 처리와 직원들의 일상에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당사를 둘러싼 추측성 보도 내지 의혹들이 더 이상 생산 및 확대되지 않도록 간곡한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비카인즈에서 보도가 있는지 찾아봤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모 회사 이름이 포함된 기사를 검색해보면 총 23건이 있었는데요. 네. 이 보도들은 모두 아까 위메이크 뉴스처럼 그렇게 폭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이 모 회사가 발표한 입장문, 그 입장문을 전달하는 보도였습니다. 우먼센스라는 그 언론사에서는 7월 22일 보도에서 피해자 모치는 모 회사의 대표가 아니라 등기이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 회사의 대표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대표는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모 회사의 대표가 아니고 그 회사의 등기이사인 분의 가족이 지금 피해를 당한 거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의 모친이 모 회사의 대표였거나 뭐 등기이사였거나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업체명을 밝힌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서 해당 회사가 잘못한 것은 없잖아요.
해당 회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가 잘못한 겁니다. 네. 현재 가정불화 등등의 원인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왠지 그 모 회사 명과 그 가정불화라는 말이 막 얽히면서 마치 모 회사의 대표 또는 등기이사라는 분이 뭔가 뭐 원인 제공을 한 건 아닐까?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면서 굉장히 이 모 회사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고 있고요. 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길어질수록 이 업체로서는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회사 명을 밝힌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관심이 전혀 다른 방향에 잘못 맞춰져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네. 피해자 가족들이 신상정보 유출에 유의해달라고 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네. 보도가 또 있나요? 사실 이런 강력 범죄가 터지면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자라는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번의 경우에는 더더욱 가족이다 보니까 피의자 신상 공개를 하면 그 가족,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이 모두 공개돼 버리는 셈이 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신상 공개는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고요. 실제로 피해자 유족 측에서 공개된 피의자의 신상 정보로 피해자의 유족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상 공개에 반대한다. 특히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자녀가 잔혹한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얼굴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신상 공개는 어린 자녀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기에 신상 공개는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요, 신상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안전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 회사의 업체명이 공개됐고 그 회사의 대표 등등의 그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돌아가신 피해자가 어떤 업종의 사업을 어느 규모로 했다라는 내용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됐고요. 또 이 아파트의 위치, 그리고 뭐 아파트가 어떠한 그 규모의 아파트인지 등등이 정말 많이 노출이 됐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소대로 해서 이미 피해자의 이름과 그 모친의 이름 또는 피의자의 이름까지도 사실상 노출된 글들이 막 떠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언론사에서 이렇게 말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책임이 아니지 않냐? 우리는 피해자나 또는 피의자가 누구라고 이름을 말한 것도 아니고 주민번호 알려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상 정보를 유출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상 정보 공개에 신중하라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신상 공개 정보라는 것은 단순히 이름이나 뭐 성별 그리고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만 안 알려주면 된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보도 속에서 주소를 말을 한다거나 또는 주소를 딱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도 계속 사진을 영상을 찍잖아요. 우리가 네. 어떤 아파트라고 그 아파트 딱 보기만 해도 거기가 어딘지 알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걸 보거나 다양한 그 정보들이 여러 가지가 조합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빠르게 누군지 특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범죄 보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가족이나 피해자들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굉장히 의도적으로 정보를 적게 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네. 이런 점에서 이번 언론 보도는요, 사실상 피해자가 그리고 피의자 모두 신상이 거의 공개되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다라는 그런 점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우리가 범죄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를 언론이 보도하는 건 그런 행위가 가진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더 많이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떤 범죄 사건, 사회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막 열심히 알려고 하는 것은 호기심 천국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언론 보도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피의자의 범행 동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지금 피해자 가족들은 피해자의 병원 이송이 너무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보는 거. 또 사제 총기 폭발물 제작의 허점이 지금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것에 대해서 이거는 뭐 유튜브에 굉장히 이런 영상이 많다. 이런 내용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적극적으로 하는 보도가 필요합니다. 그 분명하지도 않은 범행 동기를 추측하느라고 모든 언론들이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오히려 정작 해야 될 그런 보도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런 이유가 저는 흥미 위주의 보도로 돈을 벌어보려는 언론사의 상업적 속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굳이 말한다면 쉽게 보도하려고 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발로 뛰고 제대로 항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추측을 하면서 그냥 보도를 만들어내고 그런 보도들이 또 클릭이 많이 되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종편 등 방송에서 이 사고로 정말 핏대를 세우면서 아이들이 걱정이다. 그 피해자의 자녀가 너무 걱정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던데요. 아이들이 정말 걱정이라면 이런 추측성 이야기는 그만하고 차분하게 해당 사고로 우리 상황을 돌아봐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언론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말하니까 마치 뭐든지 알려주는 것이 그야말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언론인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필요 없는 내용은 보도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거. 정말 공적으로 분명하게 짚어야 할 정보를 찾아서 우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보도보다는 앞으로 이런 비극을 정말 막을 수 있는 대책에 대한 고민이 담긴 보도가 더 많이 보이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원경 뭉클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는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를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매일 오전 7시 15분부터 9시까지 방송되는데요. 저는 7월 7일부터 7월 18일까지 2주 동안 모니터링 했습니다. 네, 뉴스파이팅 김영수입니다.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지난 모니터 기간 동안에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화두였습니다. 청문회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는 주제였는데요. 예. 다만 청문회 후보자에 대한 질문이 한정적이고 또 단편적이었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단편적이라고 한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같은 질문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모든 질문은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봤나, 후보자의 갑질 의혹은 어떻게 보나, 임명이 될까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진행자로서 가장 먼저 할 법한 질문일 수 있지만 청취자 입장에서 똑같은 질문을 매 코너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를 반복해서 들으면 상당히 지루하고 오히려 이 이슈에 관심이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청문회 기간 동안 상당히 여러 갑질 사례가 나왔고 또 보좌진들의 반응, 국회나 민주당 내부의 반응도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 보좌진들 사이에서 블랙 의원실 리스트가 있다는 말도 나왔는데요. 네. 이게 실제 하는지, 강선우 의원실이 포함되는지 확인하는 질문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도덕성뿐만 아니라 젠더의식 측면에서도 여가부 장관으로서 부적격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출연한 의원들에게 의견을 물어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양한 질문으로 후보자를 검증해보고 또 청취자의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앞으로 남은 인사청문회에서는 다각도로 질문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하는 방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질문들이 단편적이라고 하는 또 다른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청문회와 관련해서 질문을 받은 출연자 대부분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각 당의 유불리에 따라 답변을 하다 보니
그 내용도 대동소이했는데요. 그래서 질문이 매번 갖출 수밖에 없다면 답변하는 출연자의 변화를 줘서 다른 측면의 답변을 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전현직 보좌관을 인터뷰할 수도 있고요. 또 청문회 당시 질의했던 의원들에게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고요. 또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한 교육단체나 관련 인사 인터뷰를 해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여야 정치인들에게 같은 질문만 하니 반복되는 질문과 답변에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뉴미디어 트렌드 코너입니다. 오늘은 뉴미디어 트렌드 고삼석 동국대 AI 융합대학 석좌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첫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근 교수님께서 넥스트 한류라는 책을 출간하셨어요. 네.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계기로 집필하게 되셨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달에 넥스트 한류 출간했고요. 이 책은 K 콘텐츠 그리고 한류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성찰해 보며 앞으로 한류가 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이제 제시한 책입니다. 한류를 기반으로 문화의 힘이 강한 나라, 즉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구체적인 전략을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네. 그런데 딱딱한 정책이나 이론서가 아니라 글로벌 현장 곳곳을 다니면서 제가 경험했던 내용을 정리한 글로벌 한류 견문록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계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스스로 그 한류 정책 1세대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네. 문화산업의 토대를 쌓은 그 국민의 정부 시절 국회에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정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K 콘텐츠 산업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에도 좀 관여를 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30년 동안 정부와 대학에서 미디어와 콘텐츠 그리고 IT 분야 정책과 행정을 담당했고요. 연구와 강연도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K 콘텐츠와 한류 연구로 이어졌고 국내외 한류 현장을 이제 다니면서 보고 듣고 그리고 느낀 점들을 정리해서 이번에 책으로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글로벌 한류 견문록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오늘 인터뷰에서 재미있게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한류라는 말은 이제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졌는데요. 네. 지금의 한류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대략 한류의 역사를 이제 1997년으로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한 30년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이제 현주소를 말씀드리면 한 10여 년 전에 영국의 공영방송이죠. 그 BBC가 앞으로 K 콘텐츠 한류가 삼성, 우리나라 대표 기업인 삼성을 이제 대신해서 한국의 대표 브랜드가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그대로 실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금 브랜드가 되었죠. 그래서 30년 전에는 K-드라마와 이제 팝에서 한류가 이제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킹 오브 킹스 같은 애니메이션 그리고 이제 그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까지 그 장르가 점차 확대되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K-뷰티, 푸드, 패션 등 전방위적으로 지금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여기에 그 캐데몬 아시죠? 캐데헌.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네. 이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그 인기를 끌고 있는 캐데몬 이제 사례에서 보듯이 외국 제작사들이 한국적인 요소를 소재로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그런 이제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한마디로 한국 문화라는 특수성을 넘어서 한국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요소들이 이제 반영된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의 어떤 보편 문화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창의적인 한국 콘텐츠가 지금 이제 글로벌 이용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은 외국 학생들 사이에서도 네. 서울로 유학 가고 싶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실제로 저도 많이 학교에서 만나고 있고 해외에 나가보면 정말 학생들이 한국에서 와서 좀 공부하고 싶다. 이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네. 10년 전 영국 BBC의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 여러 자료를 보면 이제 정부에서 이제 국내에 들어온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왜 한국에 오십니까 하는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이제 그 해외 여행객 대상 그 여행 동기를 조사한 그 자료에 따르면 대체로 이제 그 외국인들의 경우 K 콘텐츠와 한류를 경험하고 그래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서 한국을 방문한 비율이 대략 한 70% 내외 정도 그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그 유학 오는 유학생들의 동기도 크게 그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K 콘텐츠를 경험하고 여기에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는 거죠. 관광처럼. 그리고 여기에 다시 이제 한국에 유학 오는 이런 어찌 보면 이제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지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요즘 뭐 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지만 해외 현지에서 한국어 교육이 상당히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종학당이라는 한국어 교육기관이 세계 곳곳에 지금 나가 있고 특히 뭐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국어 교육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한류지만 네. 앞으로도 이런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많이 하고 계시죠. 네, 교수님께서도 그동안 이 부분을 여러 번 짚어오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AI 시대에 들어선 지금 특히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한류의 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한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확산기는 이제 유튜브와 구글, 즉 이제 온라인 미디어 포털이죠. 이러한 어떤 매체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확산기에는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을 전후로 해서 글로벌 OTT, 특히 넷플릭스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K 콘텐츠의 세계화 그리고 한류의 전 세계 확산에 넷플릭스가 크게 기여한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국내 콘텐츠 기업이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글로벌 유통을 담당하는 구조가 현재 고착화 되면서 국내 콘텐츠 산업이 외화 내빈이다. 넷플릭스에 대한 의존을 넘어서 종속되고 있다는 이러한 비판이나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K-드라마, 팝 등 국내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경제적 성과는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독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례로 그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 시즌 1, 2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제작비로 1,250억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으로 얻은 경제적 이득은 2조 원 정도로 추산된다는 외신의 어떤 분석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러한 어떤 산업 구조가 이제 고착화 됨으로 인해서 국내 콘텐츠 생태계에는 자생력을 잃어가고 또 한류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어떤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 또한 이런 의견을 공감하고 함께 지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장밋빛 전망망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잖아요. 네. 넥스트 한류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네, 그 엔터테크 이야기에 앞서서 그 한류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K 콘텐츠 파워 이것을 뒷받침하는 K 플랫폼 파워를 확보하자는 주장을 제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토종 OTT 가운데 최소 1개 정도는 글로벌 시장에 좀 본격적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한류의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발전 방안으로서 엔터테크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류를 통상 그 문화 현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류의 발전 과정을 보면 단계적으로 지상파 방송, 인터넷, OTT 등 미디어 기술 발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현상이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류의 발전과 확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AI, XR 등 저는 첨단 기술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기반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와 테크놀로지의 결합, 즉 엔터테크죠. 이를 통해서 콘텐츠 산업을 혁신하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한류의 외연을 더욱 확장시키자. 이것이 제가 이제 넥스트 한류에서 강조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이자 발전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을 접목한 엔터테크가 네. 넥스트 한류의 핵심 전략이다. 이렇게 네네, 보고 그렇습니다. 계신 거죠.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쭉 이야기를 해왔고 네. 교수님께서도 K컬처 전략위원회 위원장으로 콘텐츠 정책을 이끌고 계시잖아요. 네네. 한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정책 기조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뭐 지난 30년 동안 지금 K 콘텐츠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고 또 그 위상 또한 주류 문화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정부의 한류 정책이나 콘텐츠 기업의 경영 전략은 해외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진출, 수출 기조를 지금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현지에서 우리가 지금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은 현지에서 반한류 정서 그리고 한류 거부감 등이 형성되고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비중도 지금 해가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일방적으로 보내는 한류에서 한류 소비국 및 그 현지 이용자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그러한 한류가 되도록 정부의 정책이나 사업자들의 전략이 바뀌어야 한다. 저는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콘텐츠 생산과 소비 그리고 수출과 수익 관계를 넘어서 한류를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떤 문화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자. 이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어떤 내용이 바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문화강국 대한민국 그것의 핵심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K 콘텐츠를 단순히 수출하고 소비하던 그런 방식에서 네. 벗어나서 이제는 현재 이용자들과 함께 만들고 즐기는 한류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네, 그리고 항상 말씀으로. 이제 그 수용자들 그다음에 이용하는 그런 현지에 있는 이용자들을 늘 고려하고 배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취지의 얘기입니다. 네. 지금 지상파나 케이블 같은 기존 방송은 갈수록 힘든 상황에 네네, 놓여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네, 이런 YTN도 어렵죠. 네, 이런 전통 미디어들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 한류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지상파 방송, 그 다음에 케이블 TV, 그 다음에 이제 PP라고 그러죠.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나 그리고 이제 프로덕션들,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그런 어떤 기업들인데 이러한 어떤 주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국내 미디어 및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뒷받침됐을 때 한류가 이제 지속 가능하다. 반대로 이러한 어떤 그 건강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가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한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지적을 합니다마는 미디어 산업 정책이 지금 현재 부재했다. 공백이었다. 그래서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TV를 비롯한 우리나라 국내 콘텐츠 미디어 기업들이 고사 직전이다. 이러한 지금 지적을 많이 하고 계시죠. 네. 특히 이제 콘텐츠 시장의 주류로 부상한 글로벌 OTT는 규제의 공백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차등 규제로 인해서 시장 지배력을 크게 키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 전통적인 사업자들은 규제 족쇄에 묶여서 경쟁력을 이제 상실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전통적인 국내 방송 사업자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방송 편성이나 광고 그리고 심의 관련 등 낡은 규제부터 저는 혁파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OTT들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국내 미디어 및 콘텐츠 생태계가 건강성을 회복하고 즉 자생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그러한 지원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히어로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